김성환의 시사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엿새새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 경제 읽기 코너에서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시사의 애청자분들이라면 저희가 청취율 조사기간 맞아서 작은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미 다 아실 텐데요. 오늘은 가을이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나만의 노하우라는 주제로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이주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죠.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 노동자 쿼터를 대폭 늘렸고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가 하면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카드까지 꺼내들었는데요. 이들은 국내에서 합당한 처우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오늘 이주 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이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실제로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액이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1,000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주 노동자의 정착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중단되고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마땅한 도움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하죠.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 노동자는 농장에 취업한 이후 6년 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면서 그마저도 수십만 원의 숙박비를 냈다고 증언했는데요.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지금도 일부 업종에선 외국인이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산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주 노동자 역시 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이라는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의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늦게까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도 개표 그 결과를 끝까지 전해드리진 못했지만 일단은 진기현 후보가 선거 승리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김태호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근데 네. 마지막 개표 결과까지는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진기현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이 됐어요.
네, 어제 이 그 각 당의 승리 패배 이 그 입장이 확정된 게 11시 40분 정도였고요.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안 돼서 이제 최종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낙승이었고요. 이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최종 개표 결과 56.5%의 득표율로 39.4%를 득표한 김태우 후보의 17.1%포인트 차이 낙승을 거뒀습니다. 이 17.1%포인트라는 게 상당히 큰 이제 표 차이인데요.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이렇게 큰 표 차이가 잘 안 나잖아요. 네, 최근 강서구청장,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있었던 서울시 강서구의 지난 선거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선 때는 민주당이 2.2% 정도 앞섰고 그 직후에 있었던 이제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2.6% 이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락이 한 2, 3% 안쪽에서 다 갈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17%포인트 차가 났다.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승리한 민주당 어떤 입장 보였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 승리 확정 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치의 각성과 민성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이 당 혁신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소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면서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 역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단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바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때 이 선거 결과에 대해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당을 쇄신하겠다면서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 당 약세인 지역과 수도권 등에서 국민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김 대표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이를테면 뭐 거취 표명이라든지 뭐 사과 또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대안 발표 같은 것은 오늘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구체적 계획안은 내일 긴급 최고위 이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잖아요, 당에.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현 대표한테 책임이 쏠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뭐 지금 당 안팎도 뭐 여권 이제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뭐 김기현 대표가 아니면 김기현 지도부가 뭐 물러난다, 뭐 그리고 비대위가 들어선다 이런 것은 지금 아마 그 실현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 지금 당 지도부에 생각하는 이 쇄신한 내용이라는 거는 뭐 총선 준비단 조기 구성이라든지 뭐 혁신이나 그 비슷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 뭐 이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비주류 등으로부터는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 오늘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민심이 확인된 선거였다면서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에 상당히 책임이 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이 김기현 지도부의 거취에 대해서 원래 같으면 사퇴해야 될 것이라며 저는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난 선거에서 지난 그 국민의힘 대표 선거 때 이제 김기현 대표와 맞붙었던 안철수 의원은 오늘 SNS에 쓴 글에서 합리적이고 개혁적 정치인들과 2030 청년 정치인 그리고 명망 있는 신진 정치인을 등용시키고 나아가 비명계 등까지 포용하는 확장 정치로 당의 외연을 확장시켜야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인재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어떠한 선거 결과든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뭐 짧은 입장을 내놨다고 하는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자진 사퇴나 뭐 지명 철회 등에 대해서는 뭐 거의 그런 계획이 없다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여권 특히 이제 대통령실의 기류도 좀 달라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행 장관 후보자는 결국 오늘 오후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한다면서 이 사퇴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후보자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께 누가 되어 죄송하다면서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최고위 비공개 회의 때 이제 선거 민심 수용 차원에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사퇴 권고 의사를 윤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뭐 김행 뭐 이거 지금 후보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죠. 사퇴하고 사퇴했으니까. 근데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과연 정말 그런 건가? 우리가 오해를 했던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하네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김행미 전 후보자의 사퇴가 이뤄지기도 전에 오늘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김행 카드를 갖고 수습책을 얘기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최소한 총리를 비롯해 내각에 대한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한 번쯤은 대국민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입장문 정도는 발표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또 어떤 형태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할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네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의무에 위배해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회사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봤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그때 혐의가 크게 세 가지였잖아요. 네. 위증교사 그리고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 그때 두 개는 두고 왜 백현동 의혹만 분리기소했을까요? 네, 오늘 검찰은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하신 혐의 세 가지 중에 백현동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오늘 이 추가로 기소를 하고요. 그것은 이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위례 사건과 이제 병합을 해서 한 재판부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 네,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사건이 모두 이제 관련된 인물이 이제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인 점이 동일하고 또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갖고 있다. 또 피고인들이 동일하고 대장동 위례 사건 첫 기일이 지금 재판이 10월 6일에 처음 열리는 등 지금 시작 단계이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해서 병합 기소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언제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기소할지 이 부분은 밝히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정가에서는 뭐 연말쯤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뭐 일단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뭐 지금 또 체포동의안을 보내기는 좀 아무래도 어려워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연말이면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혐의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면 지금 일주일 전에 10월 5일에 이제 중앙지검 관계자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조속히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오늘 지금 하나만 분리해서 지금 불구속 기소해서 병합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뭐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서 뭐 이게 언제쯤 나오게 될지 뭐 지금 좀 이제 검찰에서 좀 이게 아마 빠른 판단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마침 또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민주당 승리로 나온 상황인데 검찰이 바로 또 불기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타이밍이 좀 공교롭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그 타이밍이 공교롭다. 그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위원회 소속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 우연의 일치도 있겠지만 우연도 겹치면 우연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19일 동안 단식 후 병원에 이송된 지 2시간도 안 돼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낸 검찰인데 이번에도 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바로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이 같은 의혹에 힘을 더했습니다. 네, 자 이제 국감 소식도 좀 살펴보죠. 국회 과기정통위 국감에서는 뭐 이게 방사능 휴대용 측정기기 효과를 두고 여야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까? 네, 뭐 사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사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가장 이제 중요한 뭐 많이 다뤄진 이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른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였습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그다음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렸고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과방위 국감 때 이제 원안위를 대상으로 한 이제 감사에서 여야 간에 좀 한 차례 이제 파행이 빚어지면서
그 20분가량 국감이 중단된 사태가 일어났는데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이제 류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에게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수산물에 이 방사능 측정기로 이제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사진을 제시하면서 네. 이 휴대용 측정기는 음식물의 세슘이나 요오드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집권 여당 대표가 엉뚱한 쇼를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자 네. 뭐 그 여당 의원들은 이제 항의를 했고 또 여당 간사가 이제 마침 이제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 류국희 위원장에게 추가 발언 기회를 줘서 이제 이 말을 추가로 이제 해명할 기회를 뭐 부여를 하자 또 이제 야당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고성이 오게 된 겁니다. 네. 뭐 오늘 이 농해수위 또 과방위 국감에서는 뭐 일본 다른 지역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가져다가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일본산으로만 기재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야당 의원들로부터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네. 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체 수입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과방위의 원안위 국감에서는 이제 일본의 방류이 우리 정부 조치가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뭐 우리가 요구한 것 중에 일본이 제대로 이행한 것도 없고 전문가 상주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야당으로부터 이런 취지의 지적이 나왔고 원안위에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 2주마다 현장 파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뭐 성차별 발언 논란이 있었어요? 예, 뭐 참. 뭐랄까 좀 논란성 장면이었는데요. 예. 이 한노회 국감 때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7월 12일에 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공청회 당시 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 직원이 뭐 청년 또는 여성 노동자들은 이제 그 7억 급여를 받아서 뭐 샤넬 명품 선글라스를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성준 의원이 당시에 이 논란 발언을 했던 직원을 국감 때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위원장이 이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주문을 했는데 여당 간사인 이미자 의원이 그분이 공청회에 와서 양심껏 표현의 자유를 갖고 말한 것을 두고 증인으로 나오라는 것은 갑질이다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고 그러자 야당 간사가 아니 위원장이 간사 간에 논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논의하기도 전에 못하겠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맞붙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양 간사는 목소리 좀 줄여라. 여성 간사 두 분이 환노위 망신 다 시키고 있다. 이렇게 그 자당 의원인 이미자 의원까지 싸잡아서 비판했는데요. 그러자 이수진 의원으로부터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사과 요구가 나왔고 박 의원은 회의 중에 인상 쓰고 싸우는 게 보기 싫어서 말이 툭 튀어나왔다.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바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네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감에 나왔다고 하는데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현안 중에 이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이게 유예 시기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곧 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정식 장관이 소규모 사업장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면서 유예 가능성을 오늘 감사장에서 시사했습니다. 이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이미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27일부터 지금 시행하기로 그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정대로 시행할 것인지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따져묻자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소규모 사업장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이 장관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눈에 띄는 증인들이 꽤 있었다고요? 네, 지금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때 이제 옛 대림산업인 DLENC 또 SPC 계열사인 샤니 등 기업 대표들이 이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했고요. 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7년간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설치를 하지 않아왔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역시 복지위 국감에는 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이 약물 중독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재활 치료에 대한 이 국가의 지원 필요성 이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재위 국감 이것도 사실 뭐 매번 국감 할 때마다 그 주목이 될 만한 상임인데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까? 네, 사실 기획재정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또 이제 경제정책 관련해서 늘 이제 관심을 받긴 했는데 통계청이 국감에서 좀 주목을 받은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그 감사원 발표 또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해서 오늘 통계청 국정감사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사원 발표를 토대로 이제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민주당에서는 이건 전 정부 공격용이다 이렇게
앞섰습니다. 네. 이영일 통계청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 통계가 조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는데 다만 법적 근거 없이 세부 데이터가 외부로 나간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앞서 이 노동부 대상 환노회 국감 때도 이 문재인 정부 또 윤석열 정부의 고용률, 청년 실업률을 비교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SNS 글을 놓고 네. 이제 정부 여당에서 공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16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 고용률은 최저치였고 청년 확장 실업률은 역대 최악이었다. 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자화자찬이다. 통계 조작이고 왜곡이다. 뭐 이렇게 공세를 했습니다.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팩트체크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주장이 너무 달라가지고 정말 진짜 일자리가 어느 연령대에서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국감에서는 또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가 다뤄졌습니까? 뭐 사실 오늘은 이제 그 한국도로공사 등 3개 이제 국토부 산하기관이 대상이어서 네. 뭐 여야 의원들 간에 뭐 이 어제 그저께 국감에서 있었던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 공방이 좀 비슷하게 한 차례 오가긴 했는데 네. 뭐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질의에서는 뭐 함 사장이 뭐 특별히 의견을 제시한 게 없다. 저희 공사는 큰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네. 적당히 피해갔습니다. 네. 아니 근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성 분석하는 과정에서 교통인구가 축소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요거는 지금 지난 10일 당시 이제 국토부 국정감사 때 이제 네. 민주당 또 정의당 의원들이 뭐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다, 뭐 답정너 조사다 이렇게 그 지난주 이제 국토부 발표 이제 BC 분석 자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그건 뭐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예타에 대한 사업성 평가나 이런 것들은 KDI에서 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민간 업체한테 조사를 맡겼던 거잖아요. 연구 용역을 맡겼던 거잖아요. 네, 뭐 당시 이제 민주당 최윤호 의원은 사업 목적 적인 국도 6호선과 서울 순천고속도로 교통 완화는 도외시되고 중부 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에만 집중했다. 뭐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 예. 또 뭐 터널 공사 비용을 비교하면서 수치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제 그 수치 조작이라는 게 좀 이제 구체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기독교 방송에 이제 그 밝힌 내용인데 네. 이 내용을 보면 이 조사를 수행한 수행업체 민간 업체가 기존 노선 그러니까 양서면 종점의 계획 인구 그러니까 이 그 한마디로 이제 도로를 건설했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를 202만 9천여 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것이 그 뭐 주택 단지가 새로 건립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건립된 뭐 주택 그 부지 이제 이런 것이 포함되면 265만 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약 한 63만 명 정도가 지금 계산에서 빠져 있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장철민 의원은 엉터리 조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다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이 방송사에 밝힌 입장에서 예. 국가교통DB는 현재 인구에 기반해 향후 개발 계획으로 인해 추가 전입되는 인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딱 지금 현재 인구를 기반으로 이제 이것을 그 산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실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전체 인구인지 추가 전입 인구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자신 있게 이건 아니다.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건데 지금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고 하는 건 강상면인 거잖아요. 강상면이고요. 이제 이거는 양서면이고 맞습니다. 원래 기존 노선 얘기할 때 근데 기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건데 그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한 거는 그 주변에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인구를 축소해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그게 잘못된 조사 아니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정부 여당 입장은 기존 노선 그러니까 양서면 안보다 그 바꾼 강상면 안이 더 경제성이 높다 이 네.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상면 쪽에 대해서는 경제성이 더 높은 것처럼 또 양서면에 대해서는 더 낮은 것처럼 이제 조작한 거 아니냐 야당에서 이제 이런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감 앞으로도 한참 더 가야 되는데 국감 계속 진행될 때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지원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에서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을이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나만의 노하우라는 주제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768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요. 여름에 입기엔 좀 두껍고 찬바람이 불 때는 좀 얇은 간절기용 자켓이 있는데요. 그 자켓을 매년 이맘때 꺼낼 때마다 여름이 끝났구나 하고 계절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9869님 아버지께서 밭에서 직접 키운
대추를 한가득 가져오셨어요. 딸 준다고 일일이 찬물로 닦아서 말이에요. 농사짓는 아버지의 딸로 살다 보면 아버지가 설레는 표정으로 가져오신 수확물을 보며 가을이 쉽게 실감이 됩니다. 그 수확물을 맛있게 먹는 게 저에게 가을을 잘 보내는 비법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그 아버님이 가지고 오신 수확물 농작물을 정말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버님도 안 계실 때는 더 이상 그런 거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갑자기 또 제가 마음이 빙의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 문자 받겠습니다. 참여해 주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콩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면 지상전이 임박했다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지역에선 제2의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중동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김수환 한국외대 융합인재대학 중동 이슬람 전략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양측의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오늘 인명피해가 2,5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명피해가 2,000명 정도였는데 오늘 또 500명 증가해서 2,500명의 인명피해가 났네요. 예. 시설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가자지구는 지금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던데. 가자지구는 건물이 많이 파괴되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건물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사원 등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이스라엘이 지금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곧 지상작전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전 명령은 언제쯤 떨어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작전이 임박했다고 지금 상황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가자지구 주변에 한 50만 정도 그 지상군 병력 또 뭐 탱크나 헬기 같은 그런 무기들을 또 네. 전력들을 집중시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해외의 예비군들, 유대인 예비군들, 이스라엘인들 예비군들을 동원 영원을 내서 속속 지금 이스라엘로 도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보면 또 가자지구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도 대피하라고 대피정도 내렸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상군 투입이 가까워진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또 쉽게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바로 인질이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안에 가자지구 안에 워낙 그동안 봉쇄 정치가 심했고 경제적인 제재가 심했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자지구 내에 그런 어떤 건물의 시설이나 이런 개발이나 발전 상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구시가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좁은 골목과 이런 지형 지물을 이스라엘 정보당국 조차도 아주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질은 아마 지하 터널에 숨겨놨을 것 같은데 예. 과연 이 지하 터널이 굉장히 촘촘하고 굉장히 길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지 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아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상군이 들어갈 경우에 지금 가자지구가 그 지하 터널이 건물마다 다 연결돼 있어서 네. 지하 40m 깊이로 터널을 뚫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시가전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땅굴 터널만이 너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있고요. 네. 그 땅굴 주요 부위마다 부비 트랩을 또 설치해 있고요. 그리고 깊이가 40m라 이스라엘의 공습도 또 이것을 피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길이가 거의 한 5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촘촘한 땅굴 네트워크를 과연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또 땅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요소수에 설치해 있는 부비 트랩 그리고 인질을 그 땅굴 안에 배치해 놓은 것 같은데 그 과연 그 인질의 희생 없이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 예. 결국은 이 하마스가 노리는 건 땅굴 게릴라전인데요. 예.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확신은 없을 거고요.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을 비롯한 이스라엘인들을 비롯한 해외, 그러니까 외국인까지 인질들의 어느 정도의 희생을
정말 감내한 결정이어야 될 겁니다. 양측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에서 그렇죠. 자국민이 만약에 살해를 당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반발도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지금 인질도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미국 인질도 미국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22명으로 그러니까 사망자가 증가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자국 또 희생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대응 방안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면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탄야후 총리의 정치적 생명도 걸어야 될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언젠가 마무리되겠죠. 네. 언젠가 정리되고 마무리된 이후에도 모사드 신베트 같은 정보기관에서 또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사전 징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책임은 결코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연립 정권을 꾸렸었던 거잖아요. 겨우 그것도 꾸린 건데 지금 이번 그 하마스하고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입지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전쟁이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책임을 묻는 이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단결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외국에 해외에 있는 그런 예비군 동원령으로 사실은 그 예비군 동원령에 해당하지 않는 나이 든 사람까지 자원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부에서도 국내에서도 사실 여태까지 그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정책에 대해서 아주 극렬히 반대했던 그런 정치인들이나 야당 의원들도 자 일단 그것은 나중에 미뤄두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시 상황이니까 일단 하마스에 대응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자라는 어떤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후에는 또 상황이 바뀌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내부 여론도 좀 궁금한데요. 언론들도 계속 그 살펴보고 계실 테니까요. 네. 지금 세종시 면적 정도 되는 곳에 가자지구 안에 2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상군을 투입하게 될 경우에는 민간인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언론이 뭐 전한 거를 보면 하마스는 용서할 수 없지만 무고한 가자 주민이 다쳐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좁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 바로 이 가자지구입니다. 230만 명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하마스 대원인지 과연 누가 민간인인지 구별할 수도 없고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땅굴까지 있어서 참 어디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하마스 대원이 민간인으로 가정했을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지상군이 투입됐을 때 모든 민간인을 포함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하마스 대원임을 가정을 하거나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완전 봉쇄를 했기 때문에 물, 식량, 전기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가자지구 내에 있는 병원도 10일, 12일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이런 봉쇄 조치로 가자지구 인도주의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 지금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자지구 내 민간인들의 희생 그 희생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제사회나 국제 NGO들이 지금 그렇다면 최소한 필요한 생필품 그리고 또 인도적으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는 마련해줘야 되지 않냐, 개방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걸 받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하마스도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지만 네타냐후 총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자국민들이 희생이 이렇게 크고 인질로 잡혀 있는데 지금 그 자국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직전까지는 정치적인 어떤 혼란 때문에 내부적인 혼란 때문에 불만이 가중돼서 전국적인 시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선이 지금 대외적으로 밖으로 하마스에 쏠린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국민들에 대한 어떤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거나 만족시킬 만한 그런 상응하는 보복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네타냐후 총리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키는 일로 연결되지 않을까. 무고한 민간인들이 더 많이 희생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해도 이스라엘 군이 공습을 2,000여 회까지 했대요. 하루에요? 하루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자지구는 거의 지금 뭐 전쟁 상태가 아니라 거의 살아남는 것이 참 힘들 정도 아비규환인 것 같아요. 예.
뭐 백리탄도 쓰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참 걱정되는데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얼마나 확전이 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레바논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레바논 무장 조직 헤즈볼라가 뭐 공격을 했다더라. 또 시리아에서 또 포탄이 날아왔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근 지역하고 국가들하고 지금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내 중동전 혹은 뭐 신중동전, 제5차 중동전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그 아랍 국가들이 단결해서 연맹해서 같이 싸워줘야 전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껏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의 시리아가 간헐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과 대항한 그런 중동전은 발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 이란이나 미국이 서로 대리전을 하거나 국제전을 벌일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도 이란도 서로 이게 확전이 되는 그런 분위기는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헤즈볼라가 지금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가 있던데요. 헤즈볼라는 그렇죠. 어떤 단체고 한 무장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에 거주하고 있는 시아파 이슬람 무장 조직입니다. 1985년에 창단이 됐는데요. 창설이 됐는데 1982년에 이스라엘이 PLO 즉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그런 기구를 뿌리 뽑겠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던 레바논 남부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제 점령을 하죠.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에 맞서기 위해서 조직한 무장저항 조직이 바로 시아파 이슬람 무장 조직인 헤즈볼라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로는 뜻이 신의 당, 정확히 길게 말하면 레바논 이슬람 저항을 위한 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하마스보다 헤즈볼라가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 같은 경우는 뭐 미사일이나 자살폭탄 테러, 이번에는 뭐 놀랍게도 로켓포를 4,500마리나 발사를 했지만 어쨌든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그 군사력이 막강해서 레바논 정규군보다 훨씬 강력한 그런 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헤즈볼라는 정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레바논 의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합법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헤즈볼라 자체도 굉장히 강경한 그런 그 무장 조직이기 때문에 하마스보다는 훨씬 강력하지만 과연 헤즈볼라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을지는 그것은 그 또한 가능성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저는 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헤즈볼라가 하마스 공격과 함께 같이 참전을 할 것을 생각했다면 아마 초반에 같이 공격을 하는 게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에서는 하마스 그리고 위쪽에서는 그 북쪽 전선에서는 헤즈볼라 이렇게 동시 공격하는 게 이스라엘에는 더 큰 피해를 주었겠죠. 그러니까 뭐 지원은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군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나 이런 것들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붙거나 이렇게 해서 확전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이유는 또 헤즈볼라는 시아파 무장 조직이기 때문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란과 굉장히 끈끈한 연맹을 맺고 있는데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이 하마스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그 개입설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이란의 외무장관이 곧 레바논으로 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레바논 가서 헤즈볼라도 만나고 또 지도자도 만나고 레바논 정부 관계자도 만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지나친 확전을 혹은 확산을 막는 그런 회담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수환 한국외대 중동 이슬람 전략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인터뷰 코너에서도 얘기 좀 나눴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 분쟁 지금 세계 정세하고 글로벌 경제에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하고 국내 금융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그제까지는 좀 충격파가 컸는데 네. 어제부터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의 경우는 오늘 29.74포인트 올랐는데 이제 2,479.82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코스피 77포인트 올랐으니까 이 충격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는 거의 이제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 주식이 오른 것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이 2,500억 원치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은 보니까 568억 원어치 순매도를 하면서 지금 이날까지 지금 14거래일 연속으로 또 외국인이 계속 팔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충격을 안 받은 건 사실인데 하지만 외국인의 그 팔자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아주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보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우리 서울 야시장에서 보니까 오늘 또 좀 내려서 1338.5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참 치솟던 것에 비하면 좀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고채 금리 뭐 3년 만기, 10년 만기 모두 국고채 금리 오늘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 역시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 4.5%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또 국채 유가 한참 치솟다가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일단은 지금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동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뭐 하다못해 예전 같으면은 막 유가도 좀 치솟고 금융시장도 좀 불안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좀 모습이 달라요. 네, 원체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취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충격을 가해도 상당히 어떤 파생되는 그런 효과가 클 수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번 그 중동 사태가 국지전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른 나라들이 개입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거 중동 전쟁과 같은 그런 이제 대형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중동 지역이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뭐 원유가 생산되는 지역도 아니고요. 또 원유를 수송하는 그런 국가도 지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지역의 분쟁만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대형 악재는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주요국들의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감히 다른 나라들도 지금 개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또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겪고 있고 또 미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개의 전쟁을 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떤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더 커지는 건 이제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명백하게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또 금융시장이 볼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되면 결국 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힘들어진 것 아니냐.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가 힘들어진 조건,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와 함께 또 어제 그 9월 미국의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서로 좀 상반된 의견을 벌였던 것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볼 때 11월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또 커졌는데요. 11월에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오늘 보니까 91.5%다 이렇게 지금 패드워치가 보고 있는데 이게 하루 전날 86.8%보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이제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래저래 이제 긴축 발작에 대한 우려가 좀 잦아드는 부분들 이게 아마도 글로벌 금융을 일단은 안정화시키는 지금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국내적으로는 어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그런 이제 대형 기업들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경기,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된 게 우리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참상에 자꾸 주목하는데 돈은 참 냉정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 듣다 보니까 하게 되네요. 참 제일 무서운 게 돈인 것 같다. 자본의 흐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지금은 확전 가능성을 좀 낮게 보니까 이런 거지 막상 분쟁이 확전된다. 이러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에게는 역시 그 1970년대 오일 쇼크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게 보면 제4차 중동전쟁 50주년 지금 다음 날에 이런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제4차 중동전쟁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 건데요. 1973년 10월 제1차 석유 파동은 이 1970년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그 트리거가 됐다. 이렇게 지금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73년 10월 6일에 시작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부다비, 카타르, 이런 그 페르시아만의 6개국 석유 수출국들이, 10월 16일부터 원유 가격을 갑자기 인상을 하고, 거기다가 매달 원유 생산량을 5%씩 줄이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점령지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매월 전월에 비해서 5%씩 원유 생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때 이후에 정말 유가가 엄청나게 이제 뛰어오르게 되죠. 배럴당 2-3달러 수준에서 12달러까지 무려 4배까지 석 달 만에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는데 요 결과로 결국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5%까지 치솟고요. 결국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13%까지 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1973년 3.5%였던 물가 상승률이 1년 뒤에는 무려 24.8%까지 가게 되고요. 성장률도 12.3%에서 7.4%로 떨어지면서 글자 그대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그 중동 정세 불안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 국제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쳤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트라우마 지금 글로벌 경제가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큰 산유국이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쪽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중동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미국의 책임론이 제기가 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카드로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만약에 원유 생산량을 줄인다 그러면은 진짜 70년대 사태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글로벌 정세가 보면 지금 사우디가 또 미국에 대해서 또 아주 끈끈한 관계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개연성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 이란은 팔레스타인 지지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하마스 편을 좀 들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 가자 지구의 민간인 사망 등이 더 늘어나면 좀 더 상황이 좀 악화될 가능성 역시 저희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중국 역시 또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는데 반면에 미국, 유럽은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긴급 연설에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어떤 세력도 이번 전쟁을 기회로 이용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지금 두 개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지금 장기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비 마련 등을 위해서 국제 발행을 늘린 결과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까지 이 전쟁까지 판을 벌리게 되면 미국은 국채를 더 찍어내야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미국채 금리가 더 폭등을 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또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만약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 불안정해지면 당장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의 주가, 환율이 또 널뛰기 하게 되어서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아주 먼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냥 무풍지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 경제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다. 내수도 좋고 수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라서 더 지금 중동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부분 겪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뭔가 상황이 나아지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까지 터지니까 이게 자칫하면 이런 상황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유가 오르고 달러 강세 때문에 쌍끌이로 또 다시 내수 물가 자극받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중동 사태가 더 악화되면 유가도 상승되고 또 달러 강세 더 심해질 거란 말이죠. 예. 그래 되면 정말 이 고물가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 그 IMF가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 좀 암울합니다. 내년도 한국 성장률 2.2%다 예상을 했는데 지난해 10월 처음 이제 2024년 성장률 전망했을 때가 2.7%였거든요. 예. 2.7%를 어제는 2.2%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전망에는 이번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는 또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사태가 좀 악화가 되어서 경제 전체가 좋지 못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1%의 성장으로도 또 떨어질 수가 이제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예.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제 글로벌 전체 성장률이 떨어지고 특히 중국, 유로존, 여기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도 역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로서는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자칫 과거처럼 글로벌이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빠지게 되면 일단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로 간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발표된 주요 기업들 실적 보니까 바닥을 좀 찍은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한테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인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역시 우리 경제의 큰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보니까 매출액 3분기 매출액 67조 원,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 기록했다 잠정 공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258%가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게 이제 시장에서 봤던 그 전망치 이걸 지금 상회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반도체 부분은 여전히 적자지만 적자 폭이 상당히 줄었고요. 특히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서 흑자를 남기면서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동안 삼성이 쭉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은 반도체 산업이 살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힘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중동 전쟁이 악화가 되게 되면 다시 경기 침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지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빠지게 되는 거죠. 아유, 우리 경제 좀 언제 살아나나 좀 빨리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전쟁도 빨리 끝나고요. 자, 경향신문 박병일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대골령 등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지방은 모레 오전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고 전남 북부와 경북, 경남 북서 내륙은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중서부와 전북 5에서 40, 강원 영동과 전북 경북은 5에서 20, 전남 경남은 5mm 내외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부산 16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대구 22도, 광주, 부산, 제주 23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인천은 오전에 일시 높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는 16.8도, 습도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어릴 적 헤어진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딸은 투쟁을 결심했다. 눈물을 훔치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과 함께 실린 신문기사의 첫 문장은 강렬했습니다. 평범한 딸을 투사로 만든 건 산악금제였습니다. 아버지 고 방용환 씨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6일 오전 6시 18분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고인은 택시 완전월급제 이행과 부당노동 행위에 항의하며 7개월 넘게 1인 시위를 벌이던 회사 앞에서 분신했습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고인이 몸에 불을 붙였던 그 자리에 모여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목숨을 걸고 싸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30대 초반의 딸은 아버지 대신 싸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앞에 아버지 동료들과 함께 선 딸은 눈물을 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지막 선물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아버지가 살아생전 그토록 원하셨던 완전월급제가 이행돼 택시기사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택시발전법 위반 사업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서울시를 규탄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법을 새로 만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법을 지켜달라고 한 겁니다.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택시기사들을 과로 과속 노동으로 내모는 산악금제가 폐지됐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택시회사들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변종 산악금제를 기사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택시기사의 수입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매달 일정한 월급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둔 산악금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노동위원회가 이런 변종 산악금제는 불법이라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놨지만 서울시, 고용노동부, 경찰 모두 택시 사업주를 조사도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보낼 수 없다는 고 방용환 씨의 딸, 아버지에게 마지막 선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yeah.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다 보내 엄마 백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내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어디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난 서있네 그 다리 위에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오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애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을이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계절의 변화를 즐기는 나만의 노하우라는 주제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113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가을이 왔다고 느낄 땐 따로 자던 우리 부부가 한 방에서 잘 때요. 제가 워낙 땀이 많아서 여름엔 같이 못 자거든요. 이제 날이 차가우니 차니 항상 함께 잡니다.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01님 저는 택시 운수 종사자입니다. 택시를 타는 승객들이 기사님 에어컨 꺼주세요 할 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구나 느낍니다. 아 정말 이거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좁은 차 안에서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얼마나 몸에 땀띠 나고 힘드시겠어요. 근데 또 승객분들하고 계속 대화도 나누시고 이러니까 아마 이런 계절의 변화를 승객의 말로 체감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이도현님 가을이 오면 본능적으로 추억의 노래를 찾아 듣게 되네요. 어제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느닷없이 생각나 하루 종일 반복 재생해 들었습니다. 가을에 그 시절 추억의 노래를 듣는 이 즐거움 애청자분들 모두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 문자를 받으면은요, 이게 사람 사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또 되게 무덤덤하게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다 여리고 섬세한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다는 생각을 오늘 문자 보면서 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문자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피자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입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청자분들이나 이미 다 아실 텐데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잘 받아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잘 듣고 있다. 꼭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때 많은 분들을 좀 놀라게 했던 사건이기도 했죠. 서울 신당역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한 전주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네요. 예, 보통은 이제 상고심으로 올라가면서 형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경우는 좀 반대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9월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전주환이 재판에 넘겨졌죠. 1심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9년 그리고 보복살인 등의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 에서는 두 재판을 병합 심리했습니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끔찍한 육체적 고통 속의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그 전주환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판단이 저하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라면서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가 됐고요. 대법원에서는 이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네. 범행이 계획적이고 결과도 참혹한 데다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전주환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 할 수 없다면서 이 전주환의 상고를 기각했는데요. 이 스토킹 재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이 되면서 고소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침입해서 피해자의 근무지를 확인한 뒤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까? 네,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피해 여성의 유족 측의 민고은 변호사가 오늘 대법원 선고 직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행 법률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하지만 네.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가석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피고인이 생전에 피해자가 생전에 진행했던 스토킹 사건에서도 법원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했고 결국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는 기각이 됐지만 피고인은 스토킹 사건 1심 법원에서도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을 했대요.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행동과 달리 판결 선고일 하루 전날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인 전주환의 반성은 거짓된 반성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이 또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제 유족에게는 서울교통공사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잖아요. 피해자가. 그렇죠. 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결을 통해서 서울교통공사가 도의적인 책임 말고도 그 이상의 법률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분명하게 인정이 돼서 민사 판결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안전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서울에선 공립유치원 교사를 한 명도 안 뽑아요? 예, 한 명도 안 뽑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4년도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예. 158명을 뽑는데요. 거기에 네. 643명이 지원했으니까 평균 경쟁률이 4.07대 1입니다. 근데 이게 4.07대 1도 되게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 근데 올해보다 올해가 8.67대 1이었으니까 경쟁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거고요. 내년 유치원 교사를 아예 선발을 안 하니까 전체 지원자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저출산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내년에 유치원 교사를 뽑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유치원 학급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역에 유치원 학생 수가 5년 새 진짜 많이 줄었어요. 8만 8,987명에서 네. 6만 6,524명으로 2만 명이 넘게 줄어들었고요. 경쟁률도 이제 초등학교는 4.35대 1, 특수학교는 4.5대 1, 그리고 특수학교 초등의 경우는 3.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공립 유치원 많이 지어달라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렇죠. 공립 유치원이 너무 없어서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경쟁률이 너무 심했잖아요. 뭐 태어나자마자부터 대기를 맞아요. 한참 있어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겨우 보낼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예. 이게 말 이렇게 딱 받아놓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나 비슷한 거라 좀 답답하네요. 행정이라는 게 지금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네. 지금 유치원도 이런데 초등학교도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그렇죠. 교사 임용자 수도 정부에서 줄이겠다고 지난번에 발표했는데 지금 교대 학생들은 그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국 교대 10개 그리고 2개의 초등학교과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더불어민주당의 서동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중간에 교대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임용이 안 될 거니까. 예. 자퇴, 학사경고, 재적, 미등록을 포함해서 중도 탈락한 학생이 2018년에는 0.9%였어요. 157명이었는데 486명. 이게 작년에 3%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뭐 재적이나 학사경고, 자퇴 같은 경우는 학사경고와 재적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만 중도 탈락 사유 중에 제일 많은 게 자퇴였어요. 근데 이게 2018년에는 136명이었는데 교대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2022년에는 429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올해의 경우가 지금 지난달까지도 190명이 중도 탈락을 했고 그중에서 159명이 교대생으로 자퇴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신입생이 70명이었어요. 신입생이 더 아마 체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아직 학적을 유지하고 반수한 학생들도 있다고 계산을 한다면 중도 탈락 학생은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퇴하는 교대생 상당수가 신입생이고 해마다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전체 자퇴생의 2020년 같은 경우는 절반이 넘는 169명이 신입생이었고 작년 기준으로 자퇴생의 신입생 비율은 3분의 2가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이제 채용 위기 또는 최근에 있었던 민원에 의한 교권 침해 논란도 한 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서울시교육청이 오늘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서울 학생이요 10년 전에 비하면 30%가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진짜 10년 만에 확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줄었네요. 그리고 합계 출산율이 0.59명이에요. 전국 꼴등입니다. 서울시가 제일 심각하죠. 네. 인구는 줄었지만 학생 쏠림 현상도 굉장히 심화됐는데 3년째 학령 인구가 가장 적은 구가 중구예요.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송파구인데 이 구 차이가 10배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형 분교, 이른바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밀한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통학거리가 먼 소외 지역에는 분교를 둬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겁니다. 배정 갈등을 해소하는 건 더 높은 질 좋은 교육과 공존의 교육을 강조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이 도시형 캠퍼스라고 하는 게 기존의 학교를 분교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고 민간으로부터 부지를 기부받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은 학교 중에 서울시에도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이 주택과 학교를 복합한 학교를 만드는 방식이 개편형 캠퍼스인데요. 주택조합에서 민간에서 기부 체납을 받거나 공공부지를 기부받아서 과밀 지역에 학교를 더 짓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까지 법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내년 10월쯤 이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분교하면은 농촌 지역이나 도서 지역, 예. 뭐 섬 지역 뭐 이런 데만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 안에 지금 분교가 생기게 생겼어요. 예, 그렇죠. 아, 참 인구 변화를 정말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국에 호감을 갖는 일본인이 이전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 네.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민간 연구소인 동아시아 연구원하고 겐론 NPO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성인 1,000명을 각각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한국과 일본의 그 국민들의 상호 인식 조사를 한 거죠. 네. 설문에 참여한 일본인 가운데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다, 대체로 좋다가 37.4%, 작년이 30.4%니까 7%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2013년에 조사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2016년에 29.1%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 혹은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답한 일본인 응답자가 작년에 40.3%였는데 네. 32.8%로 줄었어요. 나머지는 이쪽 조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인상이 좋다고 혹은 대체로 좋다고 판단한 비율은 28.9%인데 네. 작년은 30.6%였으니까 좀 줄었어요. 부정적인 응답은 그러네요. 52.8%에서 53.3%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양국 간의 국민 호감도가 왜 차이가 있었을까 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양국 정부의 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표출된 것이다 평가를 했는데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본 사람들은 34.8%인데 네. 한국인은 21.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호감을 갖는 반면에 우리는 지지하는 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에 네. 대해서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네. 그거 이제 없던 일로 합시다. 뭐 이런 네. 식의 태도를 보이면 좋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와 관련돼서 한국인 응답자 68.7%는 방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같은 문항에 대해서 일본인의 응답률이 7%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전제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인 것 같긴 한데요. 일본 정치권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일본인들이 우리한테 호감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 그리고 좀 더 호감을 가질 거라고 하는 건 나쁜 일은 뭐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도 뭐 일본에 살고 있는 가까운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음식 진짜 인기 많아. 막 이런 얘기를 전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거잖아요. 예, 실제로 한국 음식이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거는 꼭 비단 일본에서의 상황만은 아닌데요. 네. 일본의 경우에 보통 우리가 야키니쿠라 그래서 고기구이를 오사카를 비롯해서 예, 그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 한국 사람이 되지 못했던. 네, 아픔도 서려 있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네. 우리가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 말고도 다른 한국 음식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 일본에 있는 마츠노미라고 한 한식당이 그런 곳 중에 한 곳인데요. 네네. 이게 한정식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 구절판 요리예요. 우리도 사실 구절판 먹으려면 먹기 힘들어요. 좀 먼 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사람당 62,000원 정도 되는 한정식 코스인데 독학으로 한국에서 사온 책자를 보고 연구를 해서 일본인 입맛에 맞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식당을 연 분이 그 일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인 현지인들의 입맛을 좀 잘 맞출 수 있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운맛이 없이 현지화했기 때문에 한식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가 열광하는 한식당도 있습니다. 도쿄의 히로에 하소라고 하는 한식당이 있는데 여기도 한정식 코스예요. 근데 여기가 젊은 층들이 사진 찍기 위해서 찾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본 대기업을 다니면서 여기를 단골이었던 손님이 셰프의 남편하고 여기를 인수하면서 손님이 훨씬 더 많이 늘었는데 여기 코스 요리는 주로 한국산 양념을 쓰는데 단
마늘만큼은 뺐다 그래요. 김치 정도의 매운맛만 요리에 반영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내년에는 미슐랭 가이드에도 등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 한식이 트렌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식자재가 약간 일본 음식과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어도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한국 레스토랑이 뉴욕의 파인다이닝을 재창조하는 방법이란 특집 기사가 실릴 정도로 한국 음식이 이전에 본국을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국 분들이나 교포들이 먹는 음식이었다면 지금은 정식 파인다이닝으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트렌디한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김치의 명칭을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예, 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SNS에 최근에 그 일본에서 출시된 김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네. 네이밍이 게존맛 김치예요. 이게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게존맛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맛있다라는 뜻으로 온라인상에서 많이 쓰이는 속어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속어가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통용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표현에 느낌을 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서경덕 교수의 주장인데요. 적절하게 사용되면 좋지만 너무 남발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이 업체에서 너무 맛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고는 하지만 표현이 부적절한 지적을 받아들여서 제품명을 바꾸기로 했고요. 예전에 태국의 방콕 야시장 여행을 다룬 프로그램에서도 이 게존맛 해물 부침개라는 간판이 잡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딱 정확한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의미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부터 네. 사용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65세 이상 경로 우대 승객들이 지하철 탈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원래 삑소리라는 건데 어르신 건강하세요? 이런 음성 멘트가 나온 걸 굉장히 불편하고 있다고요. 네. 대구 지하철이 지난달 11일부터 어르신들이 지하철을 타실 때 안내 멘트를 내보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라는 안내 음성이었는데요. 이게 안내 멘트를 내보내고 나서 항의가 이어져서 닷새 만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인사를 건네는 느낌의 멘트인데 그 노인이라고 낙인 찍는 거다. 네. 공짜로 태워준다고 생색내는 거냐라고 하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 음성은요. 경로부대 대상이 아닌 승객들의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서울교통공사에서 도입을 했었는데요. 10개 역에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 어르신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어르신의 말을 빼고요. 건강하세요라는 멘트만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정승차가 좀 줄어들기는 했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건 진짜 어르신들이 분노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정말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삑삑삑삑 하고 하는데 건강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어르신인 줄 모르나요? 그렇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이죠.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죠? 날씨가 네, 대학로 있으니까 얼마나 더 좋겠어요. 날씨가 미쳤다 이런 표현 괜찮나요? 날씨가 이거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맞아요. 네, 밖으로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예요. 막 뛰어다니고 싶은 날씨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 했었잖아요. 네. 난리도 아니던데요. 가시지는 않았죠? 저는 뉴스로만 봤죠. 집이 가까운데도 감이 못 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거리도 이제 내비게이션 찍어보면 시간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근데 뭐 여의도도 그랬지만 공연장도 생각보다 많은 관객분들이 오고 계시고 주말 되면은 뭐 어디 다니기 정말 좋은 날씨거든요. 예, 그리고 막 그 연예인 유튜버들도 네. 요즘에 대학로에 와서 이런저런 영상 많이 찍더라고요. 낮에 좀 한가할 때 와갖고 그래요? 왜 일반 시민분들 인터뷰하는 영상들도 많이 찍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공연장에도 많은 관객들이 오시고요. 딱 1년 전에 제가 시사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2023년 웰컴 대학로 축제도 이제 곧 시작합니다. 아, 그래요? 네. 기억이 나요. 일종의 뭐 축제잖아요. 그렇죠. 그 네. 거리 막아놓고 막 공연 이렇게. 축제 예. 형태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그때 활약하시지 않으세요? 네, 이번에도 사회를. 네. 네. 야외에서 하는 모든 무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서 마이크 잡고. 안용수 대표 차지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주 주말이에요. 내일 모레. 10월 14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예. 작년에는 한 달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기간이 이제 축제 기간이 2주로 좀 줄여서 10월 28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네. 시간 내셔서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미리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행사 있거든요. 야외에서 하는 프린지 행사라고도 있고 거리 행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예. 제가 이번 주말부터 저도 같이 이제 거기서 참여해서 일을 하니까 네. 제가 분위기를 겪어보고 다음 주에 시사야에 와서 오프닝 때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참고로 당장 15일 이번 주 일요일 날 네. 오후 시간대 한 시간 동안 거의 뮤지컬 대학로에서 하는 뮤지컬 좋아하시는 관객분들 모셔다 놓고 배우분들 와서 네. 노래를 함께 부르는 웰컴 싱어롱, 야외 웰컴 싱어롱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사회도 보니까 이때 분위기 제가 좀 느껴보고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어떤 공연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 드릴 공연은 뮤지컬 작품이고요. 예. 그 제목이 77이라는 작품입니다. 77. 77? 예. 치 못하다 이러면 77. 그런 느낌 드는데 이게 77 이렇게 읽으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예. 뮤지컬 77 이렇게 읽으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제목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말씀드리면 바로 좀 그 감이 오실 텐데. 네. 조선의 반고흐라고 불리는 그 화가 최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최북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에요. 괴짜화가 뭐 이렇게도 불리는 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들어보셨네요. 저는 이름만 사실 뮤지컬 때문에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럴 수 있죠. 네. 네. 이분 그럼 그렇다면 괴짜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왜 조선의 반고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전 다 아실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게 이제 조선의 화가 최북이라는 인물이 이제 고서에 나와 있는 그 자료라고 하는데 나를 해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다. 라는 말을 하면서 네. 본인의 눈을 스스로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한쪽 눈을? 네. 한쪽 눈인지 두쪽 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눈을 이제 상처를 가해서 눈을 가리고 계시는 모습으로 그렇군요.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괴짜화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조선의 반고흐라고 불릴 만한 만큼 그림을 잘 그리셨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림은 엄청 대단한 실력을 갖고 계셨다고 하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눈을 스스로 다치게 했었다는 그 실제 사건에 작가적인 상상을 더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이 작품이. 그러니까 워낙 개인적인 좀 뭐라 그러죠? 스토리를 갖고 있는 화가니까. 네네네. 거기에 살짝 뭔가 더하기만 해도. 네. 뭔가 이렇게 대화 드라마처럼 쫙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작가적인 상상을 더해서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스토리라인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이거 이제 드라마적으로 뮤지컬적으로 좀 꼬기도 하고 표현을 하면서 만든 작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도 자신의 귀를 그렇게 한 것처럼 그거랑 좀 비교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작품 줄거리를 조금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작품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이제 정상적인데요. 네. 근데 제가 이 작품 줄거리를 말씀드리기가 좀 꽤 힘든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거의 이제 모든 내용이 공연을 보실 분들에게는 스포일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처음부터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공연을 가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공연 보러 가실 분들한테는
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100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스포일러가 한 2, 30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약간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보러 가실 분들도 내용을 좀 호기심 있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게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줄거리가 진짜 줄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기성이 짙은 스토리인데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줄거리가 공연 중에 나오는 줄거리이긴 하니까 사실이 아닌 건 아닙니다.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조선에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최북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최북은 그림으로 먹고 사는 이제 직업 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림 잘 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당시에 최산수라고 불릴 정도로 산수화의 달인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최북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본인의 그림을 다 그려놓은 그림을 물에 담근다거나, 이 그림을 팔기로 해놓고 그림을 찢어버린다거나, 이런 좀 기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이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최북을 슬슬 떠나게 되죠. 결국 이 최북이라는 사람 옆에는 무영이라는 유일한 친구만 한 명 남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친구와 함께 최북이 금강산에 가서 정말 최고의 그림을 그려보자. 산수화의 달인이니까. 예. 그래서 금강산에 떠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최고의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최북에게 그 당시에 세도가 원준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사러 딱 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원준이라는 사람이 최북과 그 무명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고 해요. 예.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예.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줄거리의 다가 아닌가. 스포일러를 최대한 빼고. 예. 아니 무슨 이렇게 감질나게 설명해 주셨어요. 조금 더 해주셔야지. 근데 이제 이 그 찾아온 원준이라는 사람의 이 옛날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모든 스토리가 확 풀리면서 쫙 듣게 뭔가 되는데 숨겨진 뭔가가 있구나. 예, 제가 대본에는 없는데 하나만 팁을 드리자면 예. 이 원준이라는 사람과 최북이라는 사람이 예. 굉장히 얽혀 있는 굉장한 아빠입니다. 아빠. 두 사람은 몰랐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북이라는 사람과 원준이라는 사람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 원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게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근데 갖고 여기까지 있습니다. 얘기하셔도 예. 이거 뭐 공연 보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공연 보시면 요 정도 말씀 제가 드린 건 어느 정도의 그 분위기나 배우의 텐션을 봐도 이런 사연이 아니야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어떤 사연으로 만들어 놨느냐 이건 이제 공연장에서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드라마가 그렇다고 뭐 스릴러 장르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놀랄만한 이런 반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드라마적으로는 또 큰 반전이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최북과 무영의 이야기가 다시 해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공연장 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제 작품 다 보시게 된다면은 그 말씀드렸었던 최북이 스스로를 눈을 다치게 한 이 이유 이런 것들까지 쫙 알게 되시면서 이런 작가적 상상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 대목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예, 좋습니다. 그 공연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노래를 준비하려고 해도 잘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다 반전이 이렇게 꼬여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공연을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넘버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예. 극 중에 이제 공연의 거의 말미에 최북 이 주인공이 부르는 마지막 넘버 중에 살아있다라는 넘버가 있어요. 네. 아주 간절하고 호소력이 짙은 노래거든요. 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눈에 마땅한 일이 나를 살게 한다. 언젠가 내 삶이 끊어져 허공을 떠다녀도 나는 이대로 내게
나임에 숨김이 없는 세상 내게서 도망치지 않는 세상 내게 내린 것은 내 손에 닿으며 살아가기를 나는 살아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안에서 치열하게 나는 나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로서 살아간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안에서 치열하게 나는 나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로서 살아간다 먼지가 되어도 나는 여기 먼지가 되어도 나는 지금 여기 나는 살아있다 나는 나를 미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로서 살아간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안에서 치열하게 먼지가 되어도 나는 살아있다. 뮤지컬 살아있다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넘버 박규현 배우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 박규현 배우가 그럼 최복 역을 하는 거죠? 예, 그 노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목소리 그러니까 노래가 음역대가 굉장히 하이인 배우거든요. 네. 근데 이 최북 역할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노래를 쫙 부르면 뭐 다른 같은 역할하는 다른 배우들도 그렇지만 네. 아주 감정적으로 확 와닿는 그런 넘버라서 오늘 이 넘버를 좀 꼭 좀 완곡을 다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후반부에 안 넣고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음악적으로 얘기해 주실 부분이 더 있다고요? 네, 제가 이 작품 보면서 네. 시사에서 소개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꼭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이에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 작품의 음악들은 뮤지컬 음악의 장르를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방금 들으셨던 음악처럼 약간 비장한 음악들도 있고 이 공연의 드라마나 어떤 인물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예. 근데 이 작품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조선 시대여서 그렇죠. 음악의 편곡이 국악기가 사용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 음악 내내 약간 한이 와닿는 것 같고 감정적으로 좀 더 와닿는 것 같은 그렇다고 무슨 트로트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네. 묘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나면 혹시 이 방송 듣고 공연장에 가셔서 들으실 분들은 보실 분들은 이래서 이렇게 좀 와닿나? 이런 게 좀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음악이라서 이걸 꼭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현장에서 반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AR로 하는 거죠? 예, 녹음이 되어 있는 MR로 하는 거고. 예, MR로 하는 건데 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들으면 그냥 일반 뮤지컬 음악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악기가 사용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공연을 보면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효과 같은 게 그런 느낌 같은 게 좀 전달이 돼서 알고 있으면은 느껴지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또 뭡니까? 제가 생각했던 3가지 중에 두 번째는 무대 배경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뒤에 백월이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그 바닥 말고. 네네. 그게 영상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요즘 특히 뮤지컬 장르에서 영상을 무대 배경으로 사용하는 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그 묘하게 좀 연결고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창작 뮤지컬 중에 네. 실제로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고흐라는 작품이 또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작품도 영상이랑 무대의 90%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이 작품은 고흐가 그 고흐의 그림들을 무대 배경으로 쫙 쓰면서 네. 고흐를 연기하는 배우가 무대를 터치하면 그 터치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영상이 쫙 퍼져나간다거나 이런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뮤지컬 77이라는 작품은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예. 근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딱 어떤 한 예전에 봤었던 어떤 영화의 하나가 딱 떠오르길래 제가 소개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영화 취하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취하선이 제가 알기로는 칸인가 어디서 마케팅 상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영화 취하선 그 홈페이지 지금도 아마 가서 보시면은 나와 있을 텐데 이 취하선 음악이 나오면서 그 그림이 쫙 그려지는 붓으로 그림이 예. 그려지는 모습이 이제 영상으로 딱 보이거든요. 예. 그런 효과를 무대에 썼거든요. 이 뮤지컬 77에서.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최북이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이 완성되는 모습을 이제 무대에서 배우들은 드라마를 보여주고 그 그림이 완성되는 게 영상으로 함께 딱 만들어지는데 이게 마치 영화 취하선의 그 홍보 영상의 그 오프닝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무대에서 어떻게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펼쳐지게 될지 시각적으로 딱 보니까 너무 멋있고 서정적으로도 감성적으로도 딱 와닿더라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 붓이 이렇게 슉 그렇죠. 움직여가지고 네. 갑자기 먹물이 푹 번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최북이 그린 그림 중에 제가 그림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양반 도령 같은 사람이 그 방 안에서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이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그 그림도 그려지는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딱 나오는데 그것도 너무 멋있고 네, 표현이 굉장히 그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약간 눈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무대 배경을 잘 활용한 것 같은 느낌이 나서 보는데 훨씬 더 편리하고 감정적으로도 좀 전달이 많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직접 보고 오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약간 추상적인데 이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무대에 아까 제가 뒤에 배경이 영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닥에는 화선지들이 엄청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그건 뭐 영상이 아니고 진짜 화선지를 진짜 화선지가 뿌려놨다고요? 네, 공연 시작할 때는 오른쪽 왼쪽 어떤 구석에 잘 이렇게 챙겨져서 있거든요. 근데 공연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약 1시간 40여 분 동안 배우의 그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이 이 화선지를 던지고 찍고 뿌리고 이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무대 곳곳에 온통 화선지 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약간 지저분해지는 거 아니면 배우들이 어떤 혼신의 연기를 흔적처럼 남겨놓은 거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폭의 묘한 그림처럼 그려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그림이 아니라 어떤 그 약간 기이한 듯한 그리고 묘한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종이를 뿌려지는 연출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를 확 뿌린다거나 네. 무대 천장에서 꽃가루가 확 나온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공연 내내 있었던 화선지가 다 찢어지고 아무데나 막 깔리고 배우의 발걸음에 막 구겨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실제 공연의 어떤 소요 시간과 더불어 약간 구겨져가는 캐릭터의 감정 같은 게 전달이 되면서 좀 연출적으로. 그 연출가는 그런 거 다 노렸겠죠. 노렸죠. 제가 보기엔 노렸습니다. 이거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분명히 노렸는데 그리고 화선지가 하얀색이잖아요. 예. 조명의 색이 잘 비춰지면서. 그러네. 네. 그래서 무대가 묘하게 밝은 듯한 느낌도 나면서 네. 그 안에 좀 아픔들도 좀 느껴지고 이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왠지 그 말씀 들으니까 느낌이 확 좀 오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공연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기도 하고. 현장에서 보셔야 이거구나. 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조선시대 화가ው 최북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77이라고 했잖아요. 뮤지컬 제목은. 네네네. 그러면은 최북과 77 어떤 관계입니까? 제목 설명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힌트만 드리자면 이 공연 보시다 보면은 공연에 어떤 넘버를 부를 때 뒤에 영상이 제가 이제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상의 최북이라는 본인의 이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북자가 한자로 쓰면은 7, 7자가 서로 바라보고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북자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과 7이 서로 계속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이 극 중에 나오는 최북과 무영의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느낌으로 이게 사용이 되죠. 이것도 제목을 또 얘기해 주시니까 그건 스포는 아닌 것 같지만 스포는 아닌데 스포는 아니지만 상징성 있는 맞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또 스토리가 숨어 있구나. 근데 그래서 딱 보면서 77이라는 제목을 기가 막히게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여튼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공연장에서 이제 이 장면 딱 보면은 아 이래서 77이구나라고 하는 그 묘한 탄식 같은 게. 열심히 낚으시는데 자꾸 낚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떡하죠? 좋죠, 뭐 저는. 자, 끝으로 우리가 들어볼 곡이 하나 더 있죠? 네, 그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는데 마지막 곡은 이 작품에서 어쩌면은 그 가장 슬픈 곡이기도 하고 가장 메시지를 많이 담겨 있는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꿈이라는 넘버인데 노래 제목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 같지만 이 77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이 각자 바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넘버거든요. 요거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윤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피자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77 가운데 송유택, 안재영 배우가 부른 꿈이라는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욕심이 나를 재촉하나 수치를 지우고 그림이 자란다. 욕심이 나를 재촉하나 분수를 밟아 선이 자란다. 내 안의 그리 점점 자라난다. 내 안의 그리 점점 자라난다. 당신의 그림이 너의 지는 날 살게 꿈을 꾸게 해. 내가 그린 세상 내가 꿈꾸는 세상 언젠가 너는 시를 쓰고 올 수 있을까. 나는